피곤하게 해서 대전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깜빡 졸다가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다시 6분 만에 대전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제 평생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참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사람을 무지하게 피곤하게 합니다. 죄송하고요. 황운하 의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자꾸 당원 교육 좀 해달라고 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닌 지역구 강연 중에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내년에 또 잘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은 표를 먹고 인기를 먹고 살고 정치는 표를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표가 좀 집계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왜 그래요? 꺼주세요. 안 보여요. 진보 개혁의 목소리를 맨 선두에 서서 내시는 분인데 원래 검사 출신, 경찰관 출신들은 대충 중간에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 뒤에 있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도 많이 받고 괴롭힘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데 국회의원이니까 감당해야 될 몫일 수도 있는데 그 보상은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목소리 듣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황운하 의원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얘기할 맛이 나네요. 황운하 의원 좋으시겠어. 강연을 누가 뭐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강연을 하고 있는 저 정청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한 40분 정도 제가 얘기하고 한 20분 정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방리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사는 집은 눈 씻고 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안중근 운주면 상풍면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1년생이니까 만으로 하면 올해 102살 되실 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6살 때 40리길을 걸어서 한 사람이 꼬마 신랑에게 시집을 왔는데 얼굴을 못 보고 혼례식장에서 혼례를 올리는데 너무 궁금하대.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연지고지 찍고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일제시대 때죠. 저희 어머니가 18살 때 저희 큰형님을 낳았어요. 39년생이니까 올해 만으로 84세죠. 그 형님이 와 계시네요. 형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저 형님을 39년에
나서 저 형님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손주를 며느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손주가 나오는데 회사도 돕고 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가 배가 막 불러오는데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너무 꽉 잡아서 부채가 생겼어요. 남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대전에 산부인과에 와서 저를 없애려고 병원에 왔는데 이것도 생명인데 차마 못 대고 다시 시골에 가서 며느리 배를 보니까 며느리 배가 또 남살만 해졌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고 대전에 와서 산부인과에 와서 또 저를 때리려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무슨 가운 입은 뭐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어머니 뭐 어떻게 뭐 설명하더니 뭐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어머니 이런 경우는 아니죠. 아니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우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아달라. 나는 마포에 가서 국회의원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진짜 아직 젖을 먹지 않았는데 젖 먹던 힘까지 힘을 내서 투쟁을 했습니다. 정청래를 살려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너무 애가 놀라서 얘를 지우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시 불끈 일어나서 시골에 가서 낳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슬픈 첫 장면 39년의 큰형님을 낳고 그때가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아버지가 끌려갑니다. 생때 같은 남편이 일본 홋카이도 강제징용을 끌려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어머니 3년이 지나서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서 돌아와서 참 기뻤다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지나서 한국전쟁 6.25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둔산 기슭 그 산악지대예요.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 낮과 밤이 생사의 갈림길로 갔던 그런 위험한 동네였죠. 전쟁 나면 남자도 고생하지만 여자들이 참 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인민군들이 와서 밥 해달라고 해서 밥 해주면 국군이 뭐라고 그러고 국군한테 협조를 하면 또 인민군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지역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 큰형님한테 들어보니 아버지가 요즘 말로는 좀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군도 인민군들도 서로 부역을 원했겠죠. 근데 한쪽 편 들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인민군 빨치산들 이런 사람들이 끌어내서 인민재판을 했답니다. 집 앞 논대비에서.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잔대울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가면 거기가 총살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인민재판 당하고 그 인민군들한테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우리 어머니의 또 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걸어서 나오기 어려운데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인문을 열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학인데 별명은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그리고 촉도 좋고 정무적
감수적 감각이 매우 정확하고 빠릅니다. 아버지가 왔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냉정을 되찾고 신발 벗지 마. 우리 어머니가 하룻밤을 아버지가 자면 그 다음날 국군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형님을 깨워서 데리고 손단지 하나 메고 아버지하고 4-5km 야간 산행을 해서 면사무소 지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아버지는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가서 신고를 하게 만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 낳으려고 했던 애가 태어났어요. 저희 동네는 제가 대학 가기 전에 고졸이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리고 최고의 학력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오지마을 산골에서 제가 처음으로 대학을 갑니다. 그것도 어느 대학을 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서울대를 갑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도 제가 서울대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얼마나 경사가 낮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아이고 그 집은 이제 걱정 끝났네. 청래가 서울대를 갔으니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27살 때부터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팬데 불리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 집은 이제 쳤다고. 그리고 좋아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기뻐할 때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아니고 수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총학생회실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저희 집으로 출동을 합니다. 경찰들이 정청래 잡으러 왔다고. 왜 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다른 방지를 해서 술도가에 가서 술을 받고 파전을 붙여서 경찰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총학생회실로 전화를 합니다. 청래야, 내가 경찰들은 참 잘 대접해서 보냈으니 자수를 하면 구속만은 면하게 한다더라. 얼른 자수해라. 그랬습니다. 서울로 대학 간 아들이 대모를 해서 경찰이 동네까지 들어와서 잡으러 왔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프락치에 뒤를 밟혀서 새벽 1시에 안기부 수사요원들한테 끌려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안기부 수사관이 뒷돌목을 때렸는데 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을지로 근방에 호텔에 끌려갔는데 수돗물을 틀고 물건에 이용을 하고 온 옷을 다 벗기고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처음 듣는 얘기. 4시간을 때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울지 않기, 아무리 아파도.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으니 왼쪽에서 때리면 오른쪽으로 벽에 가서 머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이마를 때리면 뒤로 물러나가지고 뒤통수가 벽에 닿고, 이거를 꼬박 4시간을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 구석탱이로 쓰러져 널브러져 있지 않고 항상 방 가운데로 기어와서 또 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황아버님, 안기부 애들은 진짜 기술이 좋은가 봐요. 멍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나중에 폭행당하는데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징역을 갖고 석 달 서울구치소에 살다가 나왔어요. 누님이 인천에 살아서 인천에 갔더니 어머니 올라와 계시다. 현관문을 딱 열고 갔더니 6.25 때 아버지한테 한 말처럼 신발 벗지 마. 아니 아들이 석 달 징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서 얼른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는 또다시 신발 벗지 마. 그 신발 못 벗었어요. 그랬더니 쟁반에다가 두부, 두모를
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 모를 먹었습니다. 한 모를 먹었는데 두 번째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을 막 벌려가지고 이걸 먹어야 징역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두 번째 징역을 했습니다. 1989년 10월 13일 새벽 6시간 미 대사가 살고 있는 미 대사 간정 전대협 결사대 이름으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1시간 농성을 하다가 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제가 두 번째 징역 가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호기롭게 황은아 어머님 이런 친구들 있었는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제가 딱 가서 그랬어요. 이름 대지 마. 5명 우리 전과 6명이 이름 대지 마. 그러고서 경찰한테 요구했어요.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할 테니 기자들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날라치기 해가지고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처음이죠? 네. 근데 경찰관이 뒤를 때렸는데 너 뒤통수가 왜 이래?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딱 봤더니 피가 떡이 져가지고 말라가지고 피가루가 한 움큼 잡혔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 뒤쪽에 한독병원이라는 곳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 이렇게 봤더니 서울역 전광판에서 긴급 속보가 반짝반짝 뜨고 있는 거예요. 전대협 결사대 한때 미 대성안전 점거 성공했다. 너무 기뻤어요. 그걸 알리러 갔으니까. 저희가 미 대성안전에 들어갔던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한미 FTA 슈퍼 301조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15일날 이틀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 허락하고 오지 마라. 애국적인 행동이죠. 대한민국의 농어민, 축산민 살리자. 그 주제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진압당한 과정에서 경찰 방패에 찍혀서 여기를 10바늘을 꿰맸습니다. 근데 의사가 머리는 다쳤는데 머리는 괜찮대요. 근데 제 친구들은 네가 그때 방패에 맞아서 네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바늘을 꿰매고 얼굴을 압박붕대로 미이라처럼 감고 내려왔을 때 그 제 모습이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러면서 10시 뉴스, 11시 뉴스, 12시 뉴스 이렇게 뉴스데스크 이런 데에 나가니까 둘째 형수님이 그걸 보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어머니가 쓰러지시겠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뉴스를 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추석날이면 오던 애가 안 오고 설날 때도 안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붙잡고 설날 얘기를 했나봐요. 너 몇 달 전에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더니 막내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저희 둘째 형수님이 막내 서방님 지금 서울구 주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날 바로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징역 2년을 살았는데 제가 그냥 평범하게 징역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2년 내내 옥중투쟁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중투쟁위원장.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소년수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도관들이 귀싸대기 때리고 진짜 인권윤리를 교도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하게 하는 나름대로 시국사범들을 조직해서 옥중투쟁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옥중투쟁위원장은 지위가 높습니다. 교도소장 만나고요. 보안과장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막 잘 보이려고도 해요. 막 이렇게. 보안과장 소장 만났을 때 우리 나 근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그걸 또 역으로 또 이재하면서 이용하게 됐는데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니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를 시키라.
그래서 특별면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리창을 사야 되는데 특별면에는 의자에 앉아서 손잡고 1시간을 연애를 합니다. 어머니가 55분간 울기만 하시고 그 옆에 교도관이 무슨 말 하는데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어요. 가로 열고 어깨 들썩들썩. 그러니까 교도관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지켜 먹어라. 엄마 간다. 그 두 문장을 남기고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보안과 앞마당 한 30m를 걸어 나가시는데 옛날 어머니들 뒷굽 높은 거 있잖아요. 터진 거. 그걸 입고 치마를 입고 오셨는데 비쩍비쩍 걸어 나가셔요. 그러니 보안과 그 철문을 딱 손잡이를 딱 잡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번 제수복을 입고 한번 돌아보면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징역 2년을 제가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들어갈 때는 무기징역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2년 징역을 받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이것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목포 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또 좀 투쟁위원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끝자가 넷자 돌림입니다. 저희 가족관계 형제지간을 밝히겠습니다. 아까 일어나서 인사했던 분이 정학래, 학래, 옥래, 복래, 청래, 명래, 창래 다 넷자들이 동래, 박래. 근데 저보다 4살 많은 61년생 소띠 복래 형님이 세 복자를 씁니다. 복래 형님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내가 너 나오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2년씩이나 받아서 내가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양해 바란다. 근데 저는 구속되어 있는데 결혼식 장소가 하필이면 수원 또 해방교회더라고.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당구장 표시 딱 하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어머니가 너 면회하고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지셨다.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그 마음이 안 좋고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어찌됐든 징역을 살고 2년을 나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는데 너무 작아졌어요. 몸이. 머리는 백발이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눈 안 못 보던 사람도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들도 다른 박질해 다닌다더라. 그 말씀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냥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 개인 택시를 대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갑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착하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가 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는 말기암 환자, 병원에서 어쩔 수 없는 50명 말기암 환자들이 와 있습니다. 50명 정원이에요. 하루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하루에 2분이 돌아가시고 시신 수습하고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예배당 50명 옮기고 이동하는 거 제가 했습니다. 하루에 예배 5번을 갔어요. 그리고 빈 시간에 작업을 나갔어요. 삽 들고 꽃게기 들고. 그러니까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2시간이야. 근데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젊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르는 분들이 고마우니까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밥을 먹다가 한 숟가락 넣어서 제 입에 넣어줘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니 암이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고마워 주는데 어머니가 막 눈을 막 하면서 막 절대 먹지 말라고 막. 근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주는 내내 먹었어요. 어머니 막 눈을 가리면서 절대 먹으면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러더니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11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래, 정래야,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 나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래서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걷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쓰러진 지 6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한 2년 정도는 제가 가면 어머니가 그래요. 옆에서 자라고. 옆에서 잡니다. 대소변을 제가 받아 낸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건을 짜서 어머니 몸을 제가 닦아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몸을 수건으로 닦아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농담담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난 너 젖동량 하나 시켰다. 근데 지금 다 쭈글쭈글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형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올해 못 버티실 것 같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 만에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저를 기다리고 계셨든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윗 눈꺼풀을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아래 위로 좌우로 제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뜬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큰형님이 막내야, 진짜 아들 네가 어머니 눈 감겨드려라.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어머니의 푹 패인 눈에 제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저는 누가 나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면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길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사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우리 큰 형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자퇴를 아버지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자퇴시키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지게 지고 일하러 가는 뒷모습을 저희 어머니도 또 슬프게 지켜봤겠죠. 정청래의 어머니 박순분 여사만 한국현대사 100년을 그렇게 살아왔을까? 박순분 여사의 친구들도 또 그 친구의 친구들도 그 어머니들도 일제치하, 6.25, 보릿고개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을 다 지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동네로 시집왔던 저희 큰 형수님 김유순 여사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큰 형수 김유순 여사만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를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며느리들은 다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순분 여사가 꿈꿨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라에는 백성은 상갓집 개맛도 못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나라에는 서름, 백성의 서름을 얼마나 느꼈을까? 그러면서 독립국가를 꿈꿨을 겁니다. 6.25 전쟁 때 하마터면 남편을 인민군의 총에 의해서 죽을 뻔도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를 저희 어머니는 꿈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큰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시키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지게 지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10번째 막내 아들 안 날려다 놨더니 서울 가서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데모하다가 징역 가고 또 안기부 수사관들한테 4시간 동안 고문 폭행당하고 그러지 않는 민주주의가 넘쳐흐르는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 저녁 8시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겪어오면서 만들었던 그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 통치가 난무하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으며 역대급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는 계속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반장을 잘못 보면 반원이 고생을 하고요. 산악회장을 잘못 보면 산악회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면 국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5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 번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업적이 있어요. 5번째는 누구랑 정권을 잡을래 하는 라인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보세요. 윤석열 입으로 얘기하는 시대정신, 공정과 정의 얘기하자고. 공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나의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어도 학력 경력을 부풀려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렇죠. 자기 입으로 내뱉은 공정도 공정이 그리고 이 사람 인생 스토리는 뭐예요? 그냥 사법고시 군수하고 술 먹고 김건희 여사랑 결혼하기 전에 재산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돈도 벌어보고 뭘 저축해놓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스토리는커녕 정치적 업적은 없고 형사적 업적은 많죠. 사람 족치고 수사하고 잡아놓고 영장 치고 구속시키고 홍준표가 얘기했어요. 그런 검찰의 사무는 국가사업의 1%도 되지 않는다. 1%도 모르는 사람이 99%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된 것은 반감 정치를 이용해서 된 거예요. 지지자들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50%를 유지하면서 지지를 50%를 유지하면서 퇴임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선거한 대통령이죠. 50% 넘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구랑 친분할래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 각기각층 도로 분배해야 되는데 그냥 검사들만 쪽쪽 세상에 금융감독원 이런 데도 뭐 검사가 왜 필요해요? 그냥 검사들만 요직에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퇴임 후 안전보장정치, 안전보장장치 때문에 그거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겁나겠어요. 계속 이재명 대표 지금 소환조사 하고 있는데 본인 임기 끝나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허물들 덮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퇴임 후 안전
보장장치를 위한 선제 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격 조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됐냐? 저는 정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Political accident.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그러면 트래픽 액시던트를 합니다. 사건은 2가지 용어가 있어요. 인시던트가 있고 액시던트가 있어요. 인시던트는 예정된 사고입니다. 트래픽은 뭐냐면 트래픽 액시던트는 예정되지 않는 불의의 사고예요. 일종의 불의의 정치적 사고를 당한 거죠. 우리가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이따 얘기해요. 이런 대통령을 만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냥 제가 객관적인 수치 통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 수입으로. 무역국가예요.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239개 국가가 있대요. 그 중에서 무역량이 작년에 몇 등을 했냐 우리가? 7등 했어요. 7등. 그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7등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죠? 우리 뒤에 이태리, 영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눈떠보니 선진국이 된 거예요. 국방력, 군사력은 6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 날 핀란드 헬싱키에 갔는데 한국 사람 하면 좋아 죽어요.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82개국 234군데 강의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500만밖에 되지 않는 핀란드 대학생 200명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 문화 선진국 강국이 됐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한국 그러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과자도 농산물도 해산물도 먹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것이 자격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눈덩어리 선진국이 되었는가?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딸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지금 대학교를 갔고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있는데 얘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코로나 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더래요. 학교만 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백인 친구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한국 원어 발음으로 좀 해보라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잘 알고 있고 BTS에 대해서 열광을 하니 너 한국 사람이야? 너무나 부러워한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 갑자기 BTS 기생충이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의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했어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영화가 웰컴 투 동방골 JSA.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 한류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화예술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가위질하고 검열하고 그런 데는 문화가 뽑히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과감하게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해서 우리가 문화선진국, 문화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방역 선진국이 되었어요. 방역 선진국이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의 최대로 자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전 세계 1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경로 능력 이것이 1등입니다. 우리 그냥 QR코드를 하잖아요. 그거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이 제일 발달돼 있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보편화돼 있어. 아니 미국보다 우리가 낫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아니 따져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망을 다 깔았어요. 그때 좀 불만도 있었어요. 아니 도로를 왜 자꾸 해치고 뭐 손 깔고 뭐 이러냐고. 그때 인터넷망을 다 구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나 해안이 있는 대통령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안 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박수 한번 보내시고. 다보스 포럼 여러분 아시죠?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합니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10대 강국 이렇게 얘기하죠. 노무현 대통령 말 때 우리가 11등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 그리고 이명박 때 18등을 했습니다. 박근혜 때 25, 6등을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17등을 올라가고 13등을 올라가고 이렇게. 국가 경쟁력 지수를 1년 후, 2년 후에 따지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는 30등 밖으로도 밀려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요. 외교는요. 멋있는 말로 중립 외교고요. 국익을 위해서 양다리 외교인 거예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 지역구 동교동에 살아계실 때 제가 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항상 하셨어요.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정치,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미국 한미동맹을 공부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중국을 싫어하는 말을 막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미국에게 수출하는 양 플러스 일본에게 수출하는 양 플러스 다 더한 것이 중국의 2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 양 4분의 1이 중국에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한국 거 안 사? 어떡하려고?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 멀쩡한 UAE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UAE 저건 이란이라고 그래요. 이란에서 우리가 석유 수입을 해서 못 갚는 돈이 있어요. 못 주는 돈. 미국이 현금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8조 원이에요. 대고 돈이나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래요? 제가 열려도 소용은 없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저한테 진짜 궁금한가 봐요. 그걸 많이 묻거든요. 최고위원회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귓속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있으면 서너 시간씩 있어요.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 저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통로에 또 통로 건너뛰어서 박홍근 원내대표 하기 때문에 둘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해요? 이렇게 궁금할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대표님 저 좀 헤어스타일 바꾸고 있는 중인데 헤어스타일 어때요? 아 착해 보이네요.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아 대표님 근데 어떻게 매일 머리가 똑같아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 제가 못하고요. 그렇게 이발소 매일 갑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주로 하는 요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돈 모은 거 없잖아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검찰마저 고마웠다 라고 말하려니 있을 겁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박정희 때 납치당해가지고 동경 앞바다 바다에 수장될 뻔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합니다.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의 고난의 역정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 견딜만한 거 아닙니까? 검찰 짝짝짝짝한데 증거도 지금 없고 뭘 없잖아요. 이 과정을 잘 지키면 다음 선거 때는 천하무적이 돼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잘 해줍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대표님 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가면 귓속말로 저한테 여러분 진짜 대표님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안 먹었어요. 한 푼도 안 먹었다니까? 한 푼도 안 먹었어요. 성남시장이 딱 됐는데 그렇게 면담 신청이 많더랍니다. 성남시장이 됐는데 그 면담을 한대요. 그러면 꼭 책을 선물한대요. 시장님 제가 읽어봤더니 책 진짜 좋은 책입니다. 책 꼭 읽어보세요. 책을 선물하거든요. 이 책을 열어보면 보고프가 들어있어요. 그거 돌려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실에 아예 CCTV를 설치했대요. 책 주려고 그러면 CCTV? 그럼 얘 시장이 그 책을 갖고 나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면담 신청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정권의 탄압을 받고 압수수색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시간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어요. 자기 말이 잘했습니다. 돈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장동 수사 또 시작됐어요. 박찬대 최고는 또 장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503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걸 인정을 안 한대요. 제가 막말 한번 하겠습니다. 검찰들. 근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윤석열처럼 저도 영어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2년간 영어의 몸이었어요. 영어의 몸이었어 2년간 목포교수에서 영어 써도 되죠? 자격되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영어 좀 많이 하니까. 검찰이 진짜 5,503억을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스톤 헤드. 왜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나 성남시장 하면서 이거 5,503억을 공공이익 환수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 왜 허위사실 유포에 고소했대. 재판받았대. 대법원에서 5,503억을 공공이익 환수한 게 맞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미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고 있어요. 자, 원래는요. 이재명 시장은 다 공공 개발하려고 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반대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5대5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자체장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를 공공 이익을 환수했다. 부산 NCT 환수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이 도로 닦는 비용을 많이 들어갔대요. 윤석열 장모님 양평보험기구 한 푼도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법정에 가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 FC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든지 지자체장은요 기업 유치합니다. 세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대지 노는다. 그래서 건설하게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성남시장이니까 성남 FC 자동방 부담주예요. 광고 영업은 이재명 시장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엮일까봐 광고 영업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하고 관계가 없이 우리가 끊어져 있어요. 또 뭐 있죠? 변호사비 대나고 끝나고. 근데 있기도 않은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하시되 안심하시라.
불안은 하되 불안하지 마라.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네. 조마조마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가져라. 괜찮다. 앞으로 우리 당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주경야독이에요. 조중동 이런 데서 무슨 제1야당이 밖으로 나가냐는데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주중에는 원래 국회에서 일을 해요. 주말에는 황운하 의원님 대전에 와서 활동하잖아요. 그 대전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뭐가 문제예요? 이걸 뭐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영등으로 많이 올라가주시기 전작이 검찰의 힘과 보수 언론의 힘이 연대돼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국회 의석의 힘 플러스 전작당 이름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과 연대해서 저들에 맞서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야당이 이루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과 연대를 강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그거잖아요.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많이 그거 당했을 것 같은데 야 180석이나 만들었는데 니네 뭐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당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쪽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 의석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첫 번째 성공했어요. 양곡관리법. 농민들이 벼농사를 시키는데 이게 똥값이 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수매해주고 해서 쌀값 관리하는 거. 양곡관리법. 그거 우리 힘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알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봐도 가방위원장 진짜 마음에 들어요. 방송개혁법. 저쪽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방위원장 괜찮더라고. 근데 법사에 맡겼어요. 근데 법사에 맡겼는데 법사에서 60일 동안 그거를 가지고 그냥 방치해두면 다시 과방위로 넘어와서 5분의 3 투표해서 본회의에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걸 조만간 과방위원장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라지 뭐. 윤석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라지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200표가 나와야 돼. 200표가 민주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많이 하십시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짓밟은 대통령 치고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국회가 대통령이 이렇게 짓밟고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5년 임기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정권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윤석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너무 없어요. 황운하 의원 같은 분한테 나중에 진짜 대통령 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이 자꾸 부르는데 내가 대통령 선거 진 대가다. 나를 밝겠다면 밝혀주겠다. 오라니 또 가겠다. 3차 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또 통화했어요. 4차도 부르면 가시렵니까? 4차는 5차는 6차는 나는 그냥 부르면 갈게요. 그렇게 밝기를 원하는데 내가 대선 진
이것도 업보고 대가인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원래는 안 나올 것이다. 법정 출석 안 할 것이다. 안 나오니까 구속영장 치겠다. 요렇게 스톰 헤드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게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비공개 의총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얼마나 속이 썩어 무드러지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여러분들께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통령 선거에 졌고, 그리고 저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잘 참아주고 저한테 불만 있는 거 말씀 안 하시고 잘 견뎌주고 있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혁신과 단결 중에 단결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파고를 극복해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할때 황운하 의원의 눈물에서 눈물이 나려고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눈물 났잖아요 그때. 저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비판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 3명 중에 1명을 내가 찾아갔어요.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은총 받았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어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부결시켜야지.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씩 단결하고 힘내서 싸우려고 하니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도 국회의원 욕하는 거 대신 윤석열 정부를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욕하는 걸 잘 수준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세요. 할 일 없으면 담배를 욕이라다가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하는 욕을 총무를 밖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